거예요. 이곳은 기도의 장소이기 때문에 돗자리 깔지 마시고 강아지 반려동물 동반 안 되고 운동기구 사용하지 마세요라는 안내판 보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출발은 굉장히 기도하는 숲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명상하고 마음을 어루만지고 묵주기도를 드리는 곳인데, 그런데 그 공간이 시민들에게는 똑같은 의미로 굉장히 자신이 마음을 열 수 있는 도시의 녹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 선생님이 굉장히 재밌는 말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원 하면은 이렇게 앞뒤로 박수 치면서 이제 운동하는 공간으로 이제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운동을 뭔가 해야 되고 달리기 해야 될 것 같고 벽치기도 이렇게 등으로 좀 나무도 부들겨야 될 것 같고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원은 사색하는 곳이다. 천천히 거닐면서 노는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천히 거니면서 명상하는 곳이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쓰는 이제 표현이 공원이고요. 그래서 기도를 위해서 나무를 심고 길을 만드셨는데, 주변 도시는 똑같이 신부님도 개발이라는 단어를 쓰시거든요. 성지를 30여 년 동안 개발했다. 근데 성지는 30여 년 동안 개발하면서 녹지가 됐는데, 주변 도시는 개발이 되면서 녹지가 완전히 사라지고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도시에서 가장 큰 맨하탄의 그 공원처럼 가장 큰 뭐랄까요? 그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민들도 이곳에 와서 이곳을 거닐면서 신심이 없다 하더라도 이곳을 조용히 거닐면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고, 그러면서 종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지의 첫 번째 장소적 의미고요. 아까 기도를 위한 숲이라고 했는데, 보시면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어요. 성지의 마스터 플랜에 보면 길들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바로 묵주기도길인데, 사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성당 활동할 때 제일 힘든 게 묵주기도였거든요. 너무 지루해서 이거 몇 단 언제 끝나지?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성지의 길을마다 묵주기도를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을 하면서 길을 걸으면서 묵주기도를, 그 동그란 원형 돌을 손에 얹으면서 기도를 드리고 다시 걷고 기도를 드리고, 이거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굉장히 독특한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묵주기도길, 여러 가지의 길들이 묵주기도를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도의 숲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지가 성지 자체도 순례자들이나 신자들한테 기도의 길을 제공하고 있지만, 주변의 모든 시민들에게도 뭔가 평안하고 명상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적 의미고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게 지금 방금 설명드린 묵주기도길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길이 된다는 말을 이제 말씀드린 건데, 이 길을 여러 가지 1단, 2단, 신비의 기도 이렇게 해서 단을 이루면서 사람들이 길을 걸으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이 대성당을 설계한 마리오 보타가 맨 처음에 대성당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출발점을 삼은 게 바로 이 묵주기도 길입니다. 여기에서 신부님이 이 많은 길들을 일구셨고, 사람들이 이 길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는구나, 이 길들 하나로 엮어서 모이는 곳에 대성당을 지어야겠다 라는 것이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요. 그래서 이 묵주기도길이 바로 그 남양성성의 중요한 출발점이 되고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실은 신부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미사를 위한 공간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출발점이지만, 미사만을 위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가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셨어요. 그래서 대성당에서는, 소성당뿐만 아니라 대성당에서는 음향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었고, 실제로 많은 클래식 연주자들이 이곳에 방문해서 공연을 하면서 만족스러워 하십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콘서트홀이나 이런 작은 공연장을 위해서, 클래식을 위해서는 음향 관리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그게 음향 전문가가 따로 있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밀하게 다루어지는데, 이 성당에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건축가와 음향 전문가들의 합심으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를 해서,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 공간이 음향적으로 울려 퍼질 수 있게, 아름다운 공간을 소리를 낼 수 있게 고려돼서 지어진 거예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정기적으로 이곳에서는 미사도 매일 드리지만 정기적으로 문화 활동이 벌어집니다. 공연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화성 시민들이나 지역 시민들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일대가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찾으려면 굉장히 멀고요. 화성 자체가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져요. 그런데 이 지역을 조금 넓게 스케일을 봐도 이곳이 문화적 거점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추구하신 거는 남양성모 성지가 종교적으로도 중심이 되는 거지만 어떤 지역의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고려되고 많은 분들이 성당에 와서 문화적 경험도 하고 예술적 경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유럽에 굉장히 유명한 성당들은 보존이 되고 있지만 사실 유럽의 주요 성당들이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최근에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냐? 극단적으로는 펍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그 종교 공간의 역할이 그 시대에 다한 거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이 공간을 활용하는 케이스가 유럽이나 이쪽에서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종교 공간의 역할이 그러니까 어떻게 확장되고 어떻게 공존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성지에 대해 그거를 꼭 그 종교 공간을 유지하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지역과 나누고 싶다. 이 지역에 없는 것들을 나누고 싶다라는 게 굉장히 더 제에게는 이제 중요하고 크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성지는 건축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많은 추세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유원이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고 아직 오픈은 안 했지만 매던골 인문학 정원이라고 있는데 뭐냐면 장소 자체가 잘 조성된 조경 그리고 뛰어난 건축물 해서 그 장소를 가지고 브랜드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소를 찾아오게끔 하고 그 장소에 찾아와서 그걸 충분히 누리게끔 하는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건물 하나가 그걸 이제 뭔가 랜드마크처럼 담당했다면 그게 아니라 하나의 장소에서 공간 자체, 외부 공간, 내부 공간 할 것이 전체적으로 그 장소가 가진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남양성모 성지는 종교 공간인데 아주 옛날부터 그런 방향으로 조성되었다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양성모 성지를 떠올릴 때 외부의 아름다운 기도의 숲이나 대성당이나 그리고 곧 지어지고 있는 여러 건축물들이 갖는 의미들이 굉장히 상당히 성지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이제 종교 공간이 종교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이나 그리고 또 외부에 따른 시민들한테 어떤 지역의 문화 거점 역할을 하면서 종교가 가질 수 있는 미덕을 가장 앞서서 실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건축 예술적 의미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남양성모 성지가 화제가 되는 거는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예술가들이 모여 있다라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신부님께서 직접 좋은 건축이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걸 직접 경험하시고 아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 취급되기가 쉬운 것이 사실은 성당이나 이런 거예요. 건물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지으면 되지, 가서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건물 하나 빌려서 하기도 하는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뛰어난 공간이 하나 만들어질 때는 그 공간이 가진 힘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들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하나의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 대성당을 설계한 마리오 부타부터 티치프를 설계하고 아직 이제 착공은 하나 하지 않았지만 피터 춤토어, 그다음에 한국의 승효선 선생님이나 젊은 건축가 이동준 소장님, 그리고 세계적인 조경가 정현선 선생님까지 많은 분들이 이곳에 함께 하고 계신데요.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어떻게 이들을 모았을까? 대단한 돈이 있어서 모았을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님의 바람, 내가 왜 이걸 만들고자 하는 것들이 건축가들을 설득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설명을 드리면 이제 마리오 부타는 바로 이 성당 남양 성모 마리아 대성당을 하셨고 이제 위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와 성화가 걸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줄리아노 반즈라는 거장이 디자인을 하시고 직접 만드셨어요. 그다음에 티체프리라는 작은 경당은 춤터 페터가 하셨고요. 오셨을 때 작은 이제 초를 봉헌하는 초봉헌소와 변전소가 있는데 그건 한만원 소장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앤드레스 성요셉 예술원이라고 해서 굉장히 긴 건물이 입구에서 보여주셨을 텐데 그거는 바로 젊은 건축가 스위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준 소장님이 하셨고요. 지금 설계를 마치신 순교자의 언덕, 이곳의 정체성이 순교지이기 때문에 순교자들을 기리는 순교자의 언덕은 승영상 선생님이 설계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 전체를 30여 년 동안 잘 가꾸어진 숲이지만 그때그때 나무를 심다 보니 조금 정리가 안 되어서 대성당 앞쪽으로 그리고 십자가 이제 예수님 상 그 즈음까지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었고 그 작업은 정영선 조경가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사실 한국에서 그러니까 외국 건축가가 한국에서 건축을 설계한 케이스들은 많아요. 근데 대부분 뭐냐면 기업의 사옥이나 아니면 분양을 목적으로 한 상품들 뭐 이런 곳에서 많이 호출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공건축물 중에 랜드마크를 하려는 건축물. 근데 한국의 성당 건축에서 이렇게 그 세계적인 이름 있는 건축가들이 설계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의 젊은 건축가들이 잘 설계한 서소문 성당도 좋은 사례로 평가받고 있고 명동 성당은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깊고 몇몇 꼽을 수 있는 성당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대로 뭔가 이름 있는 건축가들을 초청해서 설계를 의뢰한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2011년 이 대성당을 시작으로 해서 여러 지금 소개드린 그 예술가들과 건축가들이 이곳에 함께 하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들을 모셔올 수 있던 거는 이상학 신부님의 설득력.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설득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리오 보타 선생님도 인터뷰 때나 늘 언급하는 것은 이 빈 땅에서 출발한 이상학 신부가 이 땅을 어떻게 가꾸려고 하는가에 대한 강력한 그 드라이브를 가져올 수 있었던 지향점들, 문화 공간을 만들고 싶고 그곳에 정규 공간도 만들고 있지만 예술과 건축으로 위로를 주고 싶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큰 울림을 가지고 있고 설득할 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마리오 보타는 이제 저희 인터뷰 때 나온 말인데 한 사제가 홀로 직면한 이 모험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코멘트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밑도 끝도 없이 맨 땅에서 30여 년 동안 신부님이 혼자 끌어온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해주신 거죠. 다음 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건물들을 조금 하나씩 각 건축가들 설계를 해드릴 거예요. 저는 이제 건축 전문 기자로서 이제 외부의 시각으로 이분들을 말씀드린다면 다음 강의들에서는 그분들을 직접 만나셔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마리오 보타 하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잘 아시죠. 리움에도 건축물이 있고요. 교보 타워가 강남에 있는 게 대표적으로 한국에 지어진 건물이죠. 근데 사실 마리오 보타는 종교 건축으로 유럽에서는 더 깊은 신뢰를 받고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영혼의 건축가라고도 불리는데요. 종교 건축이라고 하면은 사실 예전에 뭐 고딕 성당부터 쭉 이어주는 그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례를 바탕으로 한 공간 구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의 그 성당의 구조를 충실히 따르는데 그걸 현대적으로 오늘의 건축으로 해석해낸 건축가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마리오 보타가 종교 공간을 설계한 공간들이 사실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빛을 잘 다루는 건축가기도 하고 그 장소의 특성을 잘 이끄는 건축가기도 한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남양성모성전 두 개의 탑이죠. 그래서 성지의 정체성을 만들어갈 때 중요한 출발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등대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찾아오게 만들고 모이게 하는 구심점으로 대성당을 세웠다는 것, 많은 성모 성지의 묵주기도기를 잘 모아서 이 길들이 하나로 엮여져서 성지 대성당으로 이렇게 수렴하는
이끌어주는 하나의 등대 같은 역할을 하는 두 개의 탑이 있고요. 실제 건축물은 건물의 이 몸체는 땅에 사실 살짝 묻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몸을 낮춰 있습니다.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다음 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는 것처럼 건물의 앞부분에선 두 개의 탑이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지향점을 주고 마치 등대처럼 저 길을 따라오게끔 인도한다면 그 뒷부분으로는 나지막하게 깔려 있고 그리고 그 너머에는 사람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중요한 거는 평면이에요. 이따 평면도 보여드릴 텐데 보통 성당에서 보면 옛날에 고딕 성당이나 뭐 이런 거는 길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서 뒤까지 굉장히 강한 투시도 효과가 나면서 굉장히 웅장하고 수직적으로 높고 그런 거룩한 느낌을 강조를 했다면 남양성모성지에서는 이걸 마름골 평면으로 바꿔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냐? 마름골 하면은 굉장히 넓은데 뒤에 있는 사람도 신부님과 눈이 잘 가깝게 느껴진다는 효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굉장히 사제와 신자가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아늑한 공간을 만들고자 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 초기부터 음향 전문가와 음향 설계를 고려하면서 했기 때문에 아주 뭐 어마어마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공간에서 울림이 어떻게 아름답게 유지될 수 있는가, 발현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잠깐 전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천장에 빛이 가득하죠. 이 트러스를 통해서 트러스의 윗부분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빛이 이제 움직입니다. 그리고 제대 앞쪽에서는 두 개의 탑의 천창에서 떨어지는 빛이 날개를 이루고요. 그래서 빛을 통해서 내부의 공간을 아늑하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리오부타는 그래서 오늘날의 성당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장소를 설계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서 늘 일상에서 시끄럽게 그리고 또 부닥부닥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우리가 성당을 교회에 간다는 것은 내 주변의 모든 유한성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이런 침묵의 장소가 필요하다. 인간은 고요함과 침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현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공간을 성당을 찾아와서 침묵과 고요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있고요. 대표작으로는 이제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그 마리오부터가 설계한 성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작하고 최근작 몇 개만 보여드릴 텐데 이제 산 지오바니 이제 성당인데 저 원형 패턴과 벽돌에 그 층층이 이렇게 쌓이는 패턴은 마리오부터의 대표적인 시그니처예요. 근데 지역의 돌을 활용하는데 구조적 역할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리오부터 뭐라고 하냐면 재료는 도구일 뿐이다. 가장 싸고 좋은 거, 그다음에 지역에서 잘 구할 수 있는 걸로 지으면 되는데 그걸 통해서 저런 기하학적 형태나 완성도를 이제 끌어내는 거죠.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는 이렇게 극적인 아름다움을 이제 펼쳐내요. 좌우 대칭을 이루기도 하고 그리고 빛이 드리워지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장소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마리오부타가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기도 하고 현대 건축가 중에서 근대 건축가에게 사사를 받은 몇 안 되는 건축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르꼬르비제라는 저희에게는 이제 역사 속에 남는 인물이지만 마리오부타는 직접 그 사무실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르꼬르비제에게 사사를 받았고 그다음에 베니스 건축대학에서 카를로스 스카르파와 루이스 칸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루이스 칸 하면 떠오르는 거 아시죠? 그 루이스 칸 역시 굉장히 좌우 대칭, 기하학적 정돈된 기하학적 평면, 인면, 단면을 선보이고 있는데 거기서 영향을 받았다라고 하시면은 마리오부타의 지금 건축 언어를 이해하기 굉장히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이제 초기작 중에 하나인데 제가 발음을 조금 정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키르체펩스트 요하네스 이 성당인데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지은 건물이에요. 앞에 보여드린 거는 초기작이에요. 그래서 좀 더 기하학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성당을 너무 이제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게 마리오부타가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자신 한계를 다 털쳐버린 것 같은 굉장히 자유로워진 공간을 만들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존에 만들었던
뭐랄까 원통형 기둥, 그다음에 거기에 좌우 대칭되는 천창, 이런 언어들이 어느 날 갑자기 3차원적으로 자유로워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과감하고 현대적인 성당이 최근에 완공이 됐고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는 이렇습니다. 똑같이 빛을 끌어들이고 공간의 대칭성을 유지를 하면서도 굉장히 현대적인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죠.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남양 성모성지 역시 굉장히 전통적인 구조, 그러니까 성당이 갖춰야 될 이제 주 동선이라든지 제대, 그다음에 양쪽에 채플이라든지 이런 구성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어떻게 현대적인 공간으로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정말 탁월하고 대체하기 어려운 건축가가 바로 마리오 보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철마다 가장 천창에서 내려오는 걸 신부님께서 이제 날개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천사의 날개처럼. 그래서 곧 오는 하지가 6월 21일, 4일인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양쪽이 정확하게 대칭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떨어지는 아름다운 성당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다음 평면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수성당이고, 진입 자체가 정면에서 들어오면 바로 들어오지 않죠. 동선을 한번 꺾어서 뒤로 들어옵니다. 이건 뭐냐면 종교건축에서 진입의 과정을 굉장히 멀리 돌아오게끔 만드는 건 굉장히 자주 쓰이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좀 더 자신을 이렇게 접근하는 동선을 따라서 자신을 돌아보고 천천히 이 공간, 핵심 공간에 들어오게끔 하기 위해서 만드는 방법인데요. 다음 평면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이 마르모골 평면이 바로 저 형태입니다. 저렇게 하면은 굉장히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맨 뒤에 있는 곳에서도 제단이 상당히 가까워 보이고,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한 공간을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효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면은 사실 쉽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단면도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진입은 1층에서 하셨지만 뒤로 돌아서 성지로 2층 본당에 올라오시고요. 천청에서 굉장히 깊은 빛이 떨어지고 두 개의 탑에서 또 다시 빛이 떨어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성지의 뒷부분인데, 보통 이제 성지에 오시면 친교의 목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어떤 이제 종교적 공간이라면 뒤에 이런 공간들은 아마 신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혹은 이곳조차도 다른 공연들도 가능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든 공간을 만들었는데,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저 작은 좁은 통로에서 떨어지는 빛만으로도 뭐랄까요, 기리코인가요? 굉장히 묘한 감각을 저희에게 선사해요.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내는 반복적인 패턴만으로도 우리에게 어떤 예전의 어떤 감성들이나 이런 걸 풍부하게 느끼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마리오 보타가 설계한 대성당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줄리아노 반지는 굉장히 유럽에서는 20세기의 미켈란젤로로 꼽혀요. 그러니까 뭐냐면 르네상스 시대의 조각가, 천재 조각가들의 맥락을 잇고 있는 대표적인 조각가로 꼽히는데, 이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을까가 저는 정말 큰 감동이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가장 큰 힘은 마리오 보타가 이제 가장 많이 협업한 조각가이기도 하고, 마리오 보타가 줄리아노 반지한테 남양에 이런 성당이 있어.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에 2만 원씩 모아가지고 성지를 만들고 성당을 지으려고 해. 그러니까 너도 해야지.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당연하게 이제 참여를 유도하신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줄리아노 반지가 왜 유명하냐? 여러분들 보시면 사실은 전통적으로 십자가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그 십자가상을 보시면 눈을 감고 처연하게 돌아가신 그 순간을 묘사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대성당 올라가서 보시면 대성당의 줄리아노 반지의 십자가상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여러분들 눈을 맞춥니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혁신적인 부분인데, 줄리아노 반지는 자기는 돌아가신 예수님을 묘사하고 싶지 않고 젊고 가장 활기 넘치고 그리고 생명이
이제 뻗어나가는, 그리고 사람들을 모두를 품어 안는 예술을 만들고 싶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게 왜 과감하냐? 신부님도 인터뷰 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거 되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익숙치 않아서.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예술이다라고 신부님은 얘기를 하셨대요.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그 불편함을 주는 것에서 물음표가 생기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예술의 역할이다라고 하셨는데, 줄리아나 반지는 원래 성향, 조각의 성향 자체가 굉장히 사람의 형상을 강렬하게 눈과 표정에서 생동감 있게 묘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무엇보다 마리오 보타와는 오랜 협업을 했는데, 왜 마리오 보타를 작업을 하냐? 보통은 성당을 하면 공간 다 지어놓고 나서 조각상 하나 해줘, 갖다 걸을게 라고 접근을 한대요. 근데 마리오 보타는 공간을 만들 때부터 내가 여기 이런 공간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하면 좋겠어? 라고 같이 협업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가장 최적화된 작품을 하고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작업을 한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적 공간과 일치하된 어떤 공간을 만들어낸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지에서는 이 예수님 상과 뒷부분에 걸린 두 개의 성화, 하나는 최후 만찬, 그리고 이쪽으로는 주님 탄생 예고와 엘리사벳 방문이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은 젊고 생동감 있는,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살아 움직이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오고 계시고, 이 성화에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담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화를 자세히 보시면 노동자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옷들로 그린 게 아니라, 옛날 사람으로 그린 게 아니라 오늘의 모습으로 그렸고요. 사실 여러분들 옛날에 그 르네상스의 성화들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곳곳에 그 성화를 만든 사람들의 인물이 들어가 있는 경우 많이 보시죠. 이 사람은 누구다, 누구의 얼굴을 넣은 거다라는 이야기 많이 보시죠. 그게 예술가들의 굉장히 중요한, 오늘을 반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성화에도 마리오 보타의 얼굴과 이상학 신부님의 얼굴과 함께 작업했던 한만원 소장님의 얼굴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현대에 살아있는 예술의 현주소를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넘겨주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리오 보타와 같이 작업한 줄리안의 반지의 작업은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낯설어서 불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과감한 건데, 줄리아나 반지가 인터뷰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 예술을 선도했던 모든 작업들은 성당에 있었다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성당에서 기존의 중세시대의 맥락을 그대로 그린 게 아니라 굉장히 실험적인 작업을 성당에서 선보였다는 거예요. 성당은 혁신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당대 예술의 파격을 이끌고 새로운 예술을 펼치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었던 거죠. 근데 오늘날의 그 종교 공간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얌전하게 정통적인 모습으로 성화를 그리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한 종교 공간의 역할, 현대에서 종교가 예술가들의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고, 이제 예술가들은 종교 공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예술적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곳이 남양 성지야말로 깨어있는 교회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혁신적인 작품을 가져옴으로써 이 공간 자체가 예술의 가장 최전선에, 프런트라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 성모 성지를 저는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이거는 과감한 곳이다. 굉장히 아름답기도 물론 하지만은 한국의 그 전통적인 그 성지 건축의 역사, 맥락을 보게 되면 굉장히 혁신적인 곳이지 평범한 곳이 아니다. 단지 아름답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작업 사진들인데요. 이렇게 수많은 작업들을 만들었는데, 아까 투명한 패널 형식의 이제 이걸 다람했잖아요. 이걸 앞뒷면을 모두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람에는 아이디어가, 원래는 성화는 벽에다가 그림을 붙이거나 벽에 직접 그리거나 하잖아요. 근데 마리오부터 처음부터
성화는 이 공간에 달아매는 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라고 주문을 했고, 마리오 보타는 그걸 위해서 너무 재미있는 생각이다, 좋은 생각이다 했는데 앞뒷면을 모두 똑같이 그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400장을 그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난 작업 끝에 이 결과물을 만드셨다고 하고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세세한 아까 이제 엘리사벳의 방문이라든지 수태고지라 알려진 이제 성화 부분의 스케치인데 앞과 뒤에요. 그래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저쪽에 한복 옷을 입고 있는 여인이 보입니다. 이건 역시 줄리아노 반지가 한국에 보내는 약간의 선물처럼 한국의 정서를 반영한 그런 그림을 그려준 거죠. 또 굉장히 유럽에 마치 유럽의 21세기 미켈란젤로, 20세기 미켈란젤로 불리는 거장이 한국에 이런 작은 성당, 작다고 하면 안 되지만 이런 성당을 위해서 본인의 예술적 감성을 한국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맞물려서 만들어낸 굉장히 뛰어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예술품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고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최후의 만찬인데 보시면 옷이 이제 오늘날에 진짜 노동자들이 입을 법한,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그 음식도 굉장히 검소하고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할 수 있고 굉장히 단초라죠.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했고 보시면은 좀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짚어드리지는 않겠지만 맨 왼쪽에 옆에 보고 있는 사람이 마리오 보타의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숨겨놓은 그런 장치들도 있습니다. 뒤로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성지에는 이런 식으로 신부님께서 뛰어난 건축물들을 선보이려고 애쓰고 계세요. 근데 그게 단순히 이름 있는 건축가다 이게 아니라, 이름 있는 예술가다 이게 아니라 줄리아노 반지처럼 굉장히 실험적이고 오늘의 예술가들이 종교적인 역할들을, 종교적인 공간에서 종교적인 성물을 만들었을 때, 조각을 만들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은데, 왼쪽은 최근에 봉헌된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상이고요. 이수경 작가가 만들어서 봉헌을 했고요. 오른쪽은 가브리엘 천사상인데 신부님 이따 설명도 하시겠지만 그 유럽에 여행 중에서 베로나에 가셨을 때 베로나의 대성당 앞에 저 작가의 천사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나 아름다우셔서 그 작가에게 무턱대고 문을 두드리신 거죠. 저 그 천사상 남양성모성지에도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분 역시 남양성모성지에 참여하고 있는 마리오 보타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왜 이 성지가 정말 수만 명들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졌다는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 동참을 하셔서 아마 가시는 길에 이 천사상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설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가브리엘 천사상이라든지 어떤 당대의 굉장히 최신의 굉장히 뛰어나지만 그렇다고 이게 표현이 좀 어렵습니다. 혁신적인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이곳에서 예술품들을 하나씩 이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역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티치플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시간 조절을 위해서 조금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페터 춤터라고도 하고요. 피터 춤터라고도 하고, 원래는 이제 그 정확한 글을 쓸 때는 페터 춤터라고 글을 쓰는데 피터 춤터를 아십니까? 혹시 피터 춤터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네. 피터 춤터는 건축가들에게는 거의 뭐랄까요? 마스터 중에 마스터로 꼽히는 분입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많이 안 알려졌을 수도 있지만 건축가들에게 피터 춤터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커요. 근데 피터 줌터가 건축가들의 건축가지만 은둔의 건축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에 다작을 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분한테 설계를 의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피터 줌터가 그래서 유럽에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유럽의 스위스 자기 동네에는 작은 경당도 만들고 또 큰 건물들도 짓고, 아마 최근에 유럽을 벗어난 유일한 큰 건물은 라크마 뮤지엄, 이제 곧 완공될 오픈할 라크마 뮤지엄일 텐데, 그것처럼 지역을 기반으로만 활동을 하고 남들이 이제 세계적인 건축가라고 해서 막 불려다닐 때 자신은 관심 없다, 나는 내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의 남양이라는 곳에서 남양성지라는 곳에서 피터 줌터의 작품이 아시아 최초로 설계된대, 지어진대라는 말이 나왔을 때 건축계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기 무슨 일이야? 피터 줌터가 어떻게 아시아에 한국에 건물을 짓지? 하면서 저희는 누구야 하면서 어딘데, 남양성지가 어딘데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그만큼 피터 줌터가 자신의 원칙을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를 잘 안 해요. 근데 신부님께서 피터 줌터를 설득을 하고 이곳에 작은 경당을 의뢰해서 설계를 마쳤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피터 줌터는 종교의 의미를 굉장히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마리오부타는 전통적인 그 성당 건축을 설계를 하면서 전통적인 종교 공간의 수호자 같은 역할이라면 피터 줌터는 종교 공간은 종교를 내세우는 것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을 벗어날 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 그리고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활동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 종교의 역할을 굉장히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피터 줌터가 처음에 이제 신부님께서는 클라우스 경당이나 뭐 그런 작은 경당 같은 걸 원하셨는데, 줌터가 이제 공간을 여기를 둘러보고 여기 계속 천주교 하는 거는 자기는 아닌 것 같다. 여기에는 오히려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작은 명상을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의 전통과도 관계에 있는 차를 마시는 공간, 그것이 역시 명상과 맞닥뜨리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티체프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수락을 해요. 저는 이게 혁신의 혁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티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티는 절에서 제일 많이 마십니다. 제가 이 말씀은 시부님한테도 조심스러워서 한 번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전통적인 맥락을 가진 티의 역사가 전통적에서 가장 사찰의 역사 맥락이 맞기 때문에 스님분들이 차와 굉장히 밀접하고, 우리 차의 맥락도 다도 역시 거기 역시 굉장히 맥락이 이어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 천주교가 그런 약간의 오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상이나 종교나 영성의 의미를 아주 열려있는, 자유롭게 풀어놨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곳에는 신부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스님들과도 교류를 하시고 많이 방문도 하시면서 의견을 나누시는데, 티체플의 의미는 그걸 카톨릭 그 교회에서 승낙을 했다는 것, 굉장히 혁신적인 결정이었다라는 것 중요하고요. 그래서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교가 굳건하다면은 이 기도를 위한 공간이 종교와 무관하더라도 아름답게 승화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종교의 그 카톨릭의 힘이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제 오른쪽의 모형이 이제 티체프를 위한 모형인데, 약간 이제 저희는 파빌리온이라고 하지만 정자와도 같고, 그 숲에 온전히 숲의 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숲의 모든 자연의 빛과 바람과 소리와 심지어 비가 오면 비를 맞는다는 것, 눈이 온다거나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피터 줌터가 그러면 왜 이렇게 유명한가? 그리고 그 건축이 유명하다는 것보다 왜 피터 줌터에 우리는 열광하는가? 그리고 피터 줌터는 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가를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남양성모 성지를 통해서 아시아 최초로 설계를 했는데,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피터 줌터가 프리츠커상을 타고 잘 알려지면서 사람들이 그의 명성 때문에 많은 설계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피터 줌터는 자기의 명성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의 설계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 상업적인 대형 프로젝트 하지 않고, 설계 기간에 속박되지 않고, 설계 금액에 속박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작가인 거예요. 예술가의 마인드로 건축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모두 구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만든 작품들을 보면 왜 이 사람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피터 줌터의 건축이 왜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가? 사실 유럽 여행을 가시면 꼭 찾아서 피터 줌터의 건축은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근데 찾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대로변이나 이렇게 도시 한복판에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산길을 따라서 꼬불꼬불 올라가거나 어디를
이렇게 대중교통을 타고 멀리 나가야만 볼 수 있는 건축물들이 많은데 이제 이분의 작업은 단순히 시각적인 경험에 있는 게 아니라 촉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공간적 기억을 이끌어낸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장소를 갔을 때 감동을 받는다는 건 눈으로 봐서가 아니라 그 장소의 거리를 가기 위한 과정에서 들리는 소리, 그리고 그 공간에서 나오는 냄새, 그리고 그 공간에서 비치는 빛과 바람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했기 때문에 이 많은 레이어들이 우리에게 함께 다가오는 거죠. 그것에서 오는 공간의 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평가를 높게 받고 있는 거고, 그걸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그걸 구현해냈기 때문에 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씀드린 것인데, 우리 보통 이제 계단이나 뭐 바닥 벽 외관은 뭐 재료는 뭘 썼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손끝으로 만졌을 때 그 느낌이나 냄새, 그리고 공명하는 소리, 그다음에 이것들이 나에게 내 어릴 적 어떤 한 장면이나 혹은 내가 행복했던 어떤 순간들을 이끌어냈을 때 마음의 감정이 이제 동화되는 거죠. 고양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신체와 환경과의 관계나 개별적 주체가 구체적 상황을 경험하는 그런 방식에 중점을 둔다. 이게 말은 쉽지만 건축가로서 설계할 때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터 존턴은 애트모스피어에서 분위기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데, 건축이 주고 있는 거는 단순히 시각적 경험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느끼는 모든 오감을 확장한 경험들을 우리는 주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 베네딕트 예배당을 이제 처음에 이 비평가가 쓴 글을 보면은 뭐냐면, 처음에 사진으로 봤을 땐 저게 뭐가 대단해 단순한데 했는데, 이분이 이걸 직접 방문을 했을 때 방문하고 나니까 숲의 향기나 자갈의 촉각적인 느낌을 통해서 그 장소를 이해하고, 그리고 또 시각뿐만 아니라 청각, 후각, 촉각 등 모든 감각이 뒤섞이면서 예배당의 공간성을 경험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사진으로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감동을, 현장의 강렬한 감동을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줌터 건축의 가장 크고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줌터의 건축은 이렇게 신체적 경험과 직접 방문했을 때 느끼는 경험과 공간의 분위기를 중심으로 두고 있고요. 건물과 대지의 그래서 관계는 매우 중요한 거죠. 어떤 장소에 둘 것인가, 그 장소에 다다르기는 여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하고요. 아래쪽은 이제 비평 영역에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성 베네딕트 예배당이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인데, 피터 존토가 이제 쿠어 지역의 스위스의 쿠어라는 작은 도시가 있어요. 할베스타인이라는 작은 주에 있는 도시인데, 거길 기반으로 지역 동네에서 몇 개의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건 역시 지역에 이제 작은 예배당을 지은 거죠. 외관으로 보면은 약간 저희 너와집처럼 이렇게 나무를 켜를 이렇게 쌓아서 외관을 마감을 하고, 목조 건축물인데 안을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약간의 방주 형태의 공간인데 작아요. 작은데 공간에 굉장히 섬세하게 조절된 나무 기둥들의 비례감이나 빛을 통과시키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재단까지의 거리, 이런 것들이 모두 고려해야 됐고,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장에서 보시면 줌터의 건물을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가운데 가로지르는 약간의 뭐랄까요, 이걸 이제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대들보죠. 대들보 보시면 두께가 두꺼워졌다가 끝에서 가늘게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직접 이제 공간을 이렇게 천장을 바라봤을 때 이 공간이 만들어낸 공간적 완성도를 만들어낸 디테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분이 처음에는 가구 디자인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섬세한 거의 공예에 가까운 건축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그 공간에 직접 경험을 했을 때 굉장히 강렬함을 만드는 거죠.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발스 온천장이에요. 여기는 이제 온천 시설이죠. 근데 외부에서는 이제 여기는 외부 공간인데, 사실 이 외부 공간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천장 하면 이제 옷을 갈아입고 온천을 향해서 이제 가는 곳인데, 이 옆에 켜켜이 쌓인 이
쪽돌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얇은 돌은 뭐냐면 그 지역에 나는 돌을 활용해서 켜켜이 쌓은 거예요. 켜켜이 쌓아서 그 벽을 만들고 굉장히 상층에서 천창을 통해서 빛이 떨어지는데 요 밑에 죄송합니다. 전으로 요 밑에 물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온도에 따른 이제 온천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스케일감이 물이 깊이 가면 물이 이제 깊어도 빛이 좀 왜곡돼서 깊이가 좀 달리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의 위에서 천장까지의 거리도 고려했지만 그렇게 왜곡되지만 물 아래까지 고려를 해서 이 공간감을 설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갔을 때 비례적인 안정감도 느끼지만 굉장히 공간이 강렬해요. 이거는 참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거는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 이 감동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걸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오감의 영역, 거기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어떤 소리, 가끔 들리는 소리라든지 저는 사실은 이곳에 방문했을 때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들어간 경험이 있어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굉장히 정적이고 물이 가지는 그 잔잔한 흐름과 빛의, 그러니까 저녁에는 조명이 떨어지죠. 그 조명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렬함과 그러면서 아까 외부로 나가는 그 긴 여정이 마치 물통에서 하나의 길을 따라서 걷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섬세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 때 꼭 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표작 중에 또 하나가 클라우스 필체플인데 브루터 클라우스 필체플이죠. 근데 여기 역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 줌터는 돈 많은 자본가를 위해서 일을 했다기보다 자기 동네 혹은 그 지역 너머에 부부를 위한 예배당을 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줌터의 가장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외부는 간단합니다. 마치 이제 커다란 벽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부탁드리면 안에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뭔가 패턴이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거푸집을 짤 때 원래는 저희 산업 기반에서는 거푸집 틀이 있고 거기에 콘크리트를 부어서 얘를 떼어내면 벽이 되잖아요. 근데 줌터는 나무를 세워서 일렬로 해서 원통형 원뿔 같은 내부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고 콘크리트에 불을 질러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나무에 불을 질러요. 나무를 태워요. 그러면 그 나무가 탄 자국으로 인해서 그 탄 재와 그 나머지들이 이 벽의 질감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곳이 새카만 공간이 되고 나무의 그 울퉁불퉁한 선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법은 그 지역에서 건물을 만들 때 자주 쓰이는 공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쓰이는 공법을 활용해서 내부에 원통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태웠으니까 뭐가 남죠? 재와 냄새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방문했을 때 가장 강렬한 건 그곳의 공간을 딱 들어갔을 때 느끼는 빛의 한 줄기 빛의 강동도 있지만 그곳의 고유한 냄새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람들한테 기억을 굉장히 남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꼽힐 수 있고 다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줌터는 작업을 하는데 TCF는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만으로 건축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소가 굉장히 적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구성을 하는 거죠. 여기를 보시면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기둥 세우고 보 세우면 이게 결구가 옆으로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가세라고 하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끼웁니다. 뭔가를. 보조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막 끼워요. 그럼 형태가 굉장히 좀 복잡해지죠. 트러스도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보와 이제 임방을 이렇게 세웠을 때는 보조 장치들이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 기본적으로 이 기둥과 내부에 이제 그 플랫폼을 이루는 바닥을 이루는 나무들이 핀 하나만으로 고정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한 거예요. 이게 일반인들한테는 그게 무슨 차이지 하지만 건축가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해라는 굉장히 도전적인 구조적인 실험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아까 말씀드린 티체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자연도 경험하지만 다도의 공간으로도 활용하기 위해서 크리스타 김이라는 작가와 협업을 하는데 이전에도
피터 준터와 같이 협업한 경험이 있는데 이분 역시 굉장히 이제 해외에서 활동하는 유명한 작가신데 패브릭을 통해서 전통적인 패브릭을 가지고 공간을 굉장히 유연하게 풀어내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최소의 요소만 건축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굉장히 유연한 건축을 약한 건축을 그 안에 담았다는 겁니다. 다음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스터디 모델들인데요. 최종 모델은 아니고 지역 역시 이 티체프리 노일 장소 역시 굉장히 여러 번 이곳에 이제 답사를 통해서 가장 고요하고 숲의 고요를 느낄 수 있고 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았고요. 그 공간에 맞게 이렇게 이제 스터디 모델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이렇게 이제 건축물들이 이렇게 만들어 설계되고 있는데 이제 그 중간에 지금 지어진 아주 마무리는 되지 않았지만 앤드리스 성 요셉 예술원은 스위스의 젊은 건축가 이동준 씨가 설계를 했고요. 이분은 공모전을 통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컨셉은 뭐냐면 앤드리스라는 그 조각 굉장히 유명한 조각품인데 이거를 눕혔어요. 근데 겉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가운데 부분이 뻥 뚫려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곳이 원래 이렇게 신자들이나 순례자들이 와서 나무구들 밑에 쉰 공간이었는데 그 공간에 들어서는 건물이기 때문에 마치 나무 그늘을 만들어주듯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늘을 반 외부 공간이죠. 외부 공간에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지금 프로그램 역시 앤드리스 재단에서 하고 계시는 것처럼 남양 성모성지의 문화예술적인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재단에서 하는 역할들 많은 문화적인 예술적인 활동들이 이 공간을 통해서 벌어질 예정이고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직선인데 딱 밑으로는 이제 깊이 파고 드러나면서 단면에서 변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높고 낮음의 차이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옆을 통해서 여백을 두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삥 둘러서 이루는 동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지이고요. 중요한 거는 이곳에 성 요셉 경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님께서 고민하신 건 여기는 성모성지지만 성 요셉을 위한 공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성 요셉 경당이 있는데 작은 공간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작은 벽돌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새겨서 한마디로 내가 정기적으로 찾아서 기도도 할 수 있고 성지에서 기도도 올릴 수 있는 작은 기념의 공간 뭔가 그런 공간들을 조성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문화시설을 위한 강당이라든지 극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고 있습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초보건소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양 성모성지는 종교 공간이면서 시민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또 외부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간인데 이 초보건소의 위치의 의미는 뭐냐면 입구에서부터 누구나 들어오지만 여기서부터는 종교 공간입니다. 좀 더 옷깃을 여며주세요. 아니면 좀 더 마음을 단정히 해주세요라는 경계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초를 봉헌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안쪽으로 들어오게끔 하는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뒷부분이 유리예요. 그래서 보통 건축에서 유리를 통해서 그 너머의 자연을 보거나 십자가를 보게 하는 어법은 굉장히 자주 나오긴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도다더의 물의교회 역시 건물 외부에 물과 십자가를 두어서 창을 통해서 너머로 바라보게끔 하는 연출인데요. 여기 역시 창 너머에 마리아 성모상을 세워서 이렇게 초를 봉헌하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는데 봉헌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환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를 태우기 때문에 초가 바람이 너무 세도 꺼지고 그리고 바람이 안 통해도 내부가 이산화탄소로 가속 차겠죠. 그래서 환기를 굉장히 섬세하게 조율하면서 설계된 공간이고 뒤쪽에 변전소는 신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들 신부님 집인 줄 안다고 이렇게 저렇게 화려한 걸 했다고 하는데 변전소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변전소는 기능을 위한 건물이잖아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런데 변전소조차도 섬세하게 설계를 해서 사실 저 역할은 저 위쪽에 올라가면 전망대 역할도 합니다. 그쪽에 올라가면 성지가 쫙 펼쳐서 보여요. 그래서 어느 건물 하나 허투루 하지 않고 이 성지에 적합하게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직 계획안인데 이제 순교자의 언덕은 신부님께서 가장 고민하셨던 것, 바로 이곳에 남양 성모성지라서 성모님도 기도도 많이 드리고 하지만 정체성이 출발인 순교자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순교 선생님을 이제 설계를 청한 건데, 순교자의 언덕을 청한 이유가 저는 굉장히 너무 적합하다고 느낀 게, 승효 선생님이 그 잘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묘역을 설계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묘역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을 위한 공간을 많이 이제 설계를 했었고, 그 공간의 의미에 대해서도 많은 스터디를 하신 분이고, 이제 최근에는 수도원이라든가 여러 공간들에 사유하는 공간들에 대한 설계를 많이 하시면서 그 의미를 좀 잘 공간에 담아내고 계시거든요. 근데 워낙 승효 선생님 자체가 한국 건축의 굉장히 중심에 계시고 대표하는 건축가이기도 해서 그 언어가 갖는 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보신 것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건물 하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정을 설계하셨어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을 위한 언덕까지 올라가는 여정을 했는데, 어떤 공간은 외부로 노출되고 어떤 공간은 땅 밑으로 통해서 콘크리트 박스를 지나가고, 또 어떤 공간에서는 갑자기 펼쳐졌다가 빛이 떨어졌다가 하는 공간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펼쳐지고, 다음 넘겨주세요. 이것처럼 곳곳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이 여정의 그 끝까지 다다르는 걷는 기간의 모든 경험이 순교자를 기리고 순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건축계에서는 정영선 선생님이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에 조경을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름 정말 뛰어난 건축물이다라고 하면 그곳의 조경은 항상 정영선 선생님 이름이 따라 붙거든요. 이분이 1세대 한국의 조경가신데 굉장히 유명한 여러분 아산병원의 숲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국가기관의 초창기에 만들어졌던 많은 부분의 조경을 하셨어요. 그 아산병원이 유명한 거는 본인의 남편도 그 아산병원에서 암 투병을 오래 하셨는데, 병원에서 중요한 건 사람들한테 울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숲, 그리고 생명력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산병원의 그 조경을 보시면은 아기자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나무들이 쭉쭉 뻗어서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자연의 생명력도 느끼고 그 안에서 숨어서 기댈 수 있고, 내가 좀 눈물 실컷 울다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희원이라고 해서 삼성의 대표적인 건축물 미술관의 조경, 희원이라는 조경을, 한국식 조경을 만들어서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그 이후에 많은 대표적인 건축물들의 이제 조경을 만드셨습니다.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이 이제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전에도 물론 알려지셨긴 했지만 최근에 너무 이제 부르는 곳이 많아지셨어요. 그만큼 국제적으로 명성을 얻는 조경가가 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경계 노벨상이라고 하는 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다음 부탁드리면,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이게 완벽하게 초기 조감도라서 지금과는 약간 다르지만 성지 주변의 조경부터 그 길 따라 어떻게 이어지는지 계획을 세우셨고, 이 다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베니스 건축 비엔날레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스막이라는 미술관이 처음 오픈을 했어요. 거기가 뭐냐면 산마르코 광장의 가장 핫플레이스죠. 산마르코 광장에 이제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리노베이션 하면서 미술관이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초대전으로 첫 전시로 정영선 선생님 전시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정영선 선생님 전시가 열렸는데, 그거를 약간 추격 버전, 약간 리뉴얼을 해서 전시가 소개됐는데, 거기에 한 코너에 이렇게 남양 성모성지의 그 조경이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성지에 대한 스케치도 볼 수 있고, 작은 이제 도면들 본인이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거든요. 파스텔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도면은 굉장히 잘 안 보여주세요. 이런 전시통에서 아니면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셨던 성지의 어떤 조경에 대한 생각들을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국제적으로도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 결국은 이제 마지막 종교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종교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부님이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종교적 의미는 뭐냐면 제가 항상 던지는 질문, 이 작업을 하면서 남양 성모성지 작업을 하면서 항상 던지는 질문이 뭐냐면 오늘날 종교 건축의 역할은 무엇인가예요? 사람들한테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경험하게 하고 또 무엇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남양 성모성지처럼 가장 혁신적인, 가장 과감하고 실험적인 혹은 어떤 때는 논란이 될 법한 과감한 실험도 가능하게 하는 역할들이 종교 공간이 할 수 있을까? 혹은 그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의 삶을 돌아보고 예술에 대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치유와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종교적 경험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바로 남양 성모성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예술품을 경험을 할 때도 그걸 왜 보느냐, 예술이 우리에게 어떤 자극,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성찰을 주죠.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성찰이지만 그것만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을 얻고 그 감동이라는 게 결국 나의 마음을 어루만진다는 거기 때문에 치유와 위로를 전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이 갖는 정통성도 있지만 그 종교 공간이 우리는 자신 있어. 이걸 열어도 그 자신이 있어. 그래서 그 종교적 초월성을 보여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남양 성모성지다. 우리는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그 전례를 전면에 내세우지 않더라도 카톨릭이 가지는 종교 공간의 의미를 나눌 수 있다. 이 성지를 통해서 그게 이 남양 성모성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로 다음이 엔드가 맞죠? 네, 이걸로 이제 강의를 제 시간에 정확하게 마쳤네요. 네, 제가 이 다음에 신부님이 강연이 이어지는데 제가 또 죄송하게도 바로 이동을 해야 돼서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두 개만 받고 없으시면 바로 다음 강연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